19세기 말엽에는 먼저 리하르트 폰 크라프트 에빙과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거의 잇따라 성교와 사랑의 현미경을 들이댔다. 내과 의사들은 수세기에 걸쳐 집착적 사랑에 대한 다양한 치유법을 제시했다. 하지만 상사병에 대한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19세기 과학자들이 보기에는 너무 단순했다. 크라프트 에빙의 성적 정신병리는 린네가 생물종에 관해 한 작업을 성에 관해 했다. 각 병리적인 그리고 정상적인 형태의 이름을 준 것이다. 몇몇 다른 의학 저술가들과 더불어 크라프트 에빙은 마조이즘, 사디즘, 페티시즘 같은 성적 일탈의 유형들과 함께 동성애와 이성애라는 용어를 대중화했다. 그리고 성욕이 이 모든 다양성의 기저에 있음을 공언했다. 크라프트 에빙은 욕망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1세기 전 헤르더와 실러의 저술에 나타난 독일 사상의 한 갈래에 기반하고 있었다. 거기에 따르면 욕망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자기 보존을 위한 것, 또 하나는 재생산을 위한 것. 그런 개념은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암묵적으로 드러나는데 파우스트는 탁월한 노력가인 동시에 바람둥이였다. 그 욕망들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타고나는 것인지 아니면 경험의 산물인지, 우리 몸에 정확히 어디에 위치하는지 이 모두는 논쟁 대상이었다. 크라프트 에빙이 논쟁에 발을 들인 것은 그런 욕망들이 인간의 보편적 조건임을 주장하기 위해서였다. 날것의 형태일 때 재생산을 위한 욕망은 곱비 풀린 사랑과 동일했다. 크라프트 에빙은 그것을 일컬어 주위의 모든 것을 불태워 재로 만드는 화산이라 했다. 모든 것, 명예, 실체, 건강을 집어삼키는 심연. 크라프트 에빙은 사랑의 곱비들이 도덕, 양육, 교육, 유전이라고 말했다. 이들 모두는 사랑을 적절한 목적, 예컨대 재생산 같은 목적에 맞게 빗끌어매지만 불행한 경우에는 일탈의 길로 밀어넣기도 한다. 크라프트 에빙의 책은 성인의 비정상성을 유발한 초기 경험들을 보여주는 간략한 사례 연구로 가득했다. 거기서 제시된 연결고리들은 직접적이고 단순했다. 예컨대 사랑하는 남자에게 엉덩이를 맞고 싶어하는 젊은 여자에 관해서는 어렸을 때 친구 아버지에게 장난으로 엉덩이를 맞았던 게 그 이유라고 설명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크라프트 에빙은 성적 욕망이 더 폭넓고 심오한 결과들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남성의 사회관계에서 성생활이 정서와 사고, 행동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대로 인지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런 관점은 정상적이거나 병리적인 정신생활을 모두 해명할 통합된 이론을 세우려 애쓰고 있던 프로이트에게 점점 더 중요해졌다. 성적 욕망은 사고와 행위를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예술적 성취, 종교적 정서와 이타적 정서 같은 것들을 부추기기도 했다. 프로이트 역시 성적 충동에 도달했지만 크라프트 에빙이 무엇이 성적인가에 대한 개념을 통상적인 범위를 한참 넘어서까지 확장시켰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프로이트는 유아의 성애를 거론했는데 여기에는 그저 사춘기에 시작하는 성애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젖을 빠는 아이들의 성애도 포함된다. 아기들은 단순히 배고픔을 충족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빠는 감각 자체에서도 쾌락을 느낀다. 그리고 곧 입 이외에 사실상 신체의 모든 표면에 존재하는 다른 성감대들을 발견한다. 유아들의 성적 충동은 처음부터 사랑과 불가분하게 얽혀 있다. 아기들은 처음에는 어머니에게, 이어 양친 모두에게 사랑을 느낀다. 나중에 그것은 다른 대상들 및 행위들과도 얽힌다. 프로이트에게 어린 시절 경험과 판타지는 단순히 성적 행동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성인의 발달을 형성한다. 사실 성적 충동의 목적은 관능적 쾌락에 몰두하는 것이지만 그런 쾌락에는 이념과 판타지, 이상화 같은 정신적 표상들이 딸려온다. 승화되고 우회적인 성적 충동은 예술과 음악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삶을 꽃피우는 씨앗이기도 하다. 크라프트 에빙처럼 프로이트의 저서 역시 사례 연구로 가득했지만 프로이트 쪽이 훨씬 길었는데 그 이유는 프로이트에게 정신건강은 과거 선례들을 파악하기 위한 몇 편의 인터뷰에 달려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보다 프로이트는 성인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경험들은 오랫동안 의식 속에 억눌려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오로지 긴 치료 과정을 통해서만 밝혀지고 조명이 비춰진다. 정신의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예컨대 친구의 아버지가 옛날에 나를 때리는 척했던 기억을 떠올렸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는다. 나아질 방법은 오로지 새로운 도피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충분한 애착을 형성한 치료사의 도움으로 오랫동안 묻혀있던 기억을 파헤치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다. 이 전이적 사랑은 정신분석 경험과 건강한 결과로 가는 열쇠다. 환자들은 치료사들과 사랑에 빠진다. 치료사들 역시 반쯤 사랑에 빠져 있지만 반드시 그 감정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사후에 처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무의식적 판타지의 아바타로 간주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성인의 사랑은 유아기 사랑의 패턴을 반복하는데 전이적 사랑은 다른 많은 경우에 비해 더 직접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일단 그 반복 패턴의 조명이 비춰지면 초자아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서 무의식의 심연에 밀어넣은 모든 두렵고 불쾌한 감정과 사고 및 판타지들에도 조명이 비춰진다. 프로이트는 에로스가 우리 삶의 모든 면에 침투한다고 보았다. 이는 우리가 깨어있든 잠들어 있든 아니면 각자가 중시하는 창조적 활동과 직업에 몰두해 있든 상관없다. 치료의 목적은 우리의 성적 충동을 자유롭게 풀어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쾌락들을 더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성적 충동에 억눌린 요소들을 해방하는 것이다. 파우사니아스가 말한 두 가지 사랑 모두 그럴 것이고 파우사니아스가 한 번도 염두에 두지 않은 사랑 역시 그럴 것이다. 양면적 감정을 느끼는 게 정상이라는 주장은 완벽하게 프로이트적이다.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이나 대상을 사랑하고 증오하고 두려워하는 동시에 욕망한다. 이것이 이른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역학이다. 어머니를 둘러싼 경쟁심에서 나오는 증오는 금지 없이는 남자아이의 심리적 삶에 스며들 수 없다. 아이는 아버지에게 느낀 애정 및 흠모와 처음부터 싸워야 했다. 우리는 프로이트 이후의 세계가 온갖 종류의 사랑과 섹슈얼리티를 찬양하거나 적어도 너그럽게 보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정신분석이 내세우는 목적은 환자의 사랑할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분적으로나마 이는 분명히 사실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동성결혼과 트랜스젠더 결혼, 그리고 개방결혼을 받아들인다. 로라 키프니스는 평생 가는 사랑이란 신기루일 뿐이라고 쾌활하고 태연하게 주장했다. 가정의 부부 생활은 현대인의 사랑의 의무적 병영이다. 파스칼 브루크너는 분리를 제시한다. 함께 살되 필요하다면 사랑과 욕망은 다른 곳에서 찾아라.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사랑이었고 사랑이며 사랑이 될 것에서 가져왔다.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독일의 정신의학자 크라프트 에빙은 성적 정신병리를 발표하면서 억압받던 성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그는 이 책에서 사디즘과 마조이즘, 절편음란증, 동성애에 대해 설명한다. 사디즘은 가학증, 학대음란증으로도 불리며 성적 대상에게 욕설을 하거나 학대를 가하면서 성적 만족을 얻는 것을 말한다. 사디즘이라는 용어는 방탕하고 잔인한 프랑스 작가 사드 후작의 이름에서 나왔다. 이와는 반대로 상대에게 학대를 받음으로써 성적 쾌감을 얻는 것을 마조이즘이라 한다. 마조이즘은 상대방으로부터 강요를 받아 복종할 때 느끼는 고통이나 수치심에서 성적 만족을 얻는다. 마조이즘은 오스트리아의 작가 마조우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용어이다. 마조우의 작품 모피를 입은 비너스에서 이성으로부터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받으면서 성적 쾌감을 느끼는 인물이 묘사되어 있다. 절편음란증은 물건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을 말한다. 보통 속옷이나 하이힐 같은 물건에 애착을 느끼고 이를 소유함으로써 성적 만족을 느낀다. 절편음란증 환자들은 빨랫줄에 걸려있는 속옷을 훔치기도 하고 신발 안에 성기를 넣고 수음을 하기도 한다. 절편음란증 환자마다 패티시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다르지만 그들은 패티시가 없으면 성적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프로이트는 인간은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며 리비도라는 성적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보았다. 리비도는 생명을 유지하면서 발전시키고 인간으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드는 본능을 일컫는다. 프로이트는 리비도가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지만 특히 성적인 활동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처럼 사랑에 대한 접근과 생각은 모두가 다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작가와 예술가들이 사랑에 관해 이야기했다. 어떤 이들은 사랑을 가장 숭고한 것, 신을 향한 도약으로 여겼고, 어떤 이들은 사랑이 진화심리학적 행위나 호르몬 작용에 불과하다고 생각한 반면, 또 다른 어떤 이들에게는 사랑이 자신의 나머지 반쪽이자 자신의 또 다른 자아를 찾는 여정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사랑을 완전하게 정의하지는 못했다. 이 책에서 저자 또한 사랑이 무엇이라고 정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저자는 사랑에 대해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연구한 결과 사랑의 모습과 맥락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사랑의 판타지와 서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저자는 판타지를 냉소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며 판타지를 현실을 떠받치는 기둥이자 현실의 부분으로 파악한다. 실제로 사랑을 둘러싼 판타지의 역사는 고대 신화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는 다를지라도 꾸준하게 이어져 왔다. 저자는 이 책에서 사랑에 관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5가지 판타지와 그 이야기를 다룬다. 사랑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이 책을 읽어보길 바란다.